김철수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이따금씩 천둥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다. 짙은 먹구름이 도시의 밤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옅은 조명 아래 묘한 안온함이 감돌았다. 오래된 벽시계에 추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고독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공간을 채웠다. 며칠째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차가운 짬뽕 그릇에서는 희미한 해산물 냄새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비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적시는 듯 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한때 이 도시의 어둠을 지배했던 남자. 왕건파의 보스였다. 그의 팔과 목덜미에는 굵직한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는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사람들은 그를 철수 형님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저 한 명의 외로운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부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아내를 잃은 날부터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 오직 하나 남은 아들. 민준이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고전소설부터 경영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때 묻지 않은 새것이었다. 그는 책을 읽는 대신 거친 손가락으로 습관처럼 소파 팔걸이를 문질렀다. 거대한 저택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그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때였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한 야옹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가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그림자가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 고양이였다. 털은 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작은 눈망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애처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어이구, 이 조그만 게 여기까지 왔네. 철수의 굳은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새끼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따뜻한 그의 손길의 고양이는 작게 울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는 고양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와 가장 폭신한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왔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다. 우유를 마시는 동안에도 작은 몸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철수는 물끄러미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으려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아들 민준과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거친 과거 때문에 민준이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했다. 그 작은 몸짓이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젖히는 듯 했다. 그는 젖은 고양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길에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고양이가 우유를 다 마시고 잠이 들자 철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직 갓난아기였던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목걸이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평생을 아끼던 물건이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영원히 함께.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그가 그녀에게 건넸던 다짐이었다. 사실 이 사진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한때 촉망받던 음악가였다. 그녀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우한 환경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했다. 철수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언제나 위태로웠다. 결국 그녀는 민준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철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복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민준이만큼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겉모습만 거칠 뿐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서 맴돌았지만 그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은 이미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은 그녀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도 했다. 액자 옆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죽기 전까지 썼던 일기장이었다. 그는 그 일기장을 펼쳐보지 않았다. 감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삶과 그녀의 못다 이룬 꿈들이 그를 짓누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기장은 그의 삶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녀의 흔적이었기에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목덜미에 새겨진 용 문신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거친 피부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이 문신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폭력과 어둠으로 얼룩진 삶. 그는 이 문신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동시에 그의 아내와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가 선택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고독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어쩌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철수는 잠 못 이루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는 그의 과거를 지워버리려는 듯 격렬하게 쏟아졌다. 그의 옆에서는 새끼 고양이가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작은 고양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비 내리는 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잔잔한 파동, 새벽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김철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옆구리에서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새끼 고양이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겨주었다.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어릴 적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민주는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그의 과거는 언제나 민준의 발목을 잡았다. 어젯밤에 비몽사몽한 기억 속에서 그는 군부대에서 온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다. 술에 취해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징계, 면회 금지, 그리고 조기 전역이라는 단어들이 뇌리에 박혔다. 평소 규율을 잘 지키던 민준이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평소 같으면 이럴 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몇 통의 전화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직감했다. 아들이 자신의 과거와 엮이는 것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이다. 철수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민준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준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을 향한 존경심이 샘솟았다. 그는 민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될 터였다. 결국 그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다. 회장님, 군대는 외부의 압력에 민감합니다. 특히 회장님의 신분으로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철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힘이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술병을 기울여 남아있는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그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절망은 다시 폭력적인 충동으로 변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눈빛은 점점 붉게 충혈되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평소라면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오래된 검은 세단은 빗길을 가르며 민준이가 복무하는 부대 쪽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한 속도를 가리켰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준에 대한 걱정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부대 정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철수는 차를 멈췄다. 그의 눈에 부대 안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서 민준의 얼굴을 찾으려 했지만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문으로 향했다. 문신이 드러나는 반팔 티셔츠와 흐트러진 머리. 술 냄새를 풍기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면회객은 아니었다. 젊은 위병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병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철수는 지갑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위병은 그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김철수 소속이 조직폭력배. 위병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바로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뭐라고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가 내 아들 면회 오는데 뭐가 어째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 때문에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위병에게 다가섰다. 위병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굳건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더욱 안 됩니다. 위병의 단호한 태도에 철수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술김에 이성을 잃었다.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좌절감, 그리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아들마저 외면당한다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위병의 군복깃을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으며 손목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위병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철수의 손을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철수와 위병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2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 김은주 소장이었다. 김은주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싸늘한 시선으로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강렬했다. 철수는 순간 움찔했다. 술기운에 흐릿했던 시야가 잠시나마 또렷해지는 듯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자신이 도와주었던 한 소녀. 그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그의 손은 공중에 멈춰 섰고 뻗으려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김은주 소장의 어깨에 빛나는 별을, 그리고 그녀의 냉철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드러내려 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 듯했다. 김은주 소장의 비서와 경호원 몇 명이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위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빨리 경례를 올렸다. 김은주 소장은 여전히 냉철한 표정으로 철수를 응시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혀는 굳어버린 듯 했고 그의 눈은 김은주 소장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여정은 시작부터 절벽에 부딪힌 듯 했다. 그는 지금 이 군부대의 정문에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김철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술기운은 순식간에 달아나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눈앞의 여인. 김은주 소장은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에 빛나는 2개의 별은 그녀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과거, 자신이 비 내리는 밤 골목에서 구해줬던 간여린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때 그 도시의 밤을 지배했던 늙은 조폭 두목으로 아들을 만나러 온 부대 정문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수치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은주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김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비서장교는 철수의 몰골을 보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위병은 잔뜩 긴장한 채 침을 꿀꺽 삼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 아들이 여기 있어. 김민준 이등병, 김은주 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비서장교에게 고갯짓했다. 비서장교는 즉시 김민준 이등병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김철수는 김은주 소장의 눈빛에서 아주 희미한 의아함과 함께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기색을 읽어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니, 기억한다고 해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까? 김민준 이등병은 현재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면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서장교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규율 위반.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 김철수는 격분했다. 술 기운이 다시 올라오는 듯 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섰다. 위병이 다시 철수를 막아서려 했지만 김은주 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철수를 응시했다. 규율은 규율입니다. 이곳은 군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그리고 다시 폭발적인 충동으로 변해갔다. 그는 무심코 김은주 소장의 어깨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 새겨진 용문신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 김은주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철수의 손을 피했고, 동시에 그녀의 비서장교와 경호원들이 철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그를 에워쌌다. 하지만 김철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친 싸움판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술에 취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날렵했다. 그는 달려드는 경호원 한 명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경호원들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듯 거칠게 헐떡였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은 과거의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더욱 선명하게 요동쳤다. 이게 무슨 짓이지? 김은주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에 놀란 듯했다. 그녀의 눈은 철수의 거친 움직임과 그 몸에 새겨진 문신을 훑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 얼굴의 깊은 주름, 그리고 그 거친 몸짓에서 과거의 한 남자를 떠올리는 듯했다. 철수, 형님, 김은주 소장의 입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때는 차가웠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린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경호원들은 철수를 제압하려던 동작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상관인 김은주 소장이 이 문신투성이의 취객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철수는 김은주 소장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를 제압하려던 경호원들은 그가 순순히 손을 내리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철수는 그들을 무시한 채 오직 김은주 소장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도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김은주 소장은 천천히 김철수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철수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오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섞인 듯 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 이성을 잃고 자신이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 앞에서 그는 가장 치졸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때 저 멀리서 부대 내 고위 장교인 박태령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평소 김은주 소장을 견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박태령은 이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다. 잘 됐다. 저 김은주가 저런 지저분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니. 이 기회에 그녀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려야겠군.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쟁심과 악의가 서려 있었다. 박대령은 곧장 김은주 소장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다. 그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김철수를 훑어보며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소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런 불량배가 부대 정문에서 소란을 피우다니요. 당장 연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김은주 소장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태령을 차갑게 노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수의 옷차림과 문신을 대놓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철수는 박태령의 경멸적인 시선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김은주 소장의 존재가 그를 억눌렀다. 김은주 소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박태령, 이분은 제 개인적인 손님입니다. 내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대령은 한 발 더 나섰다. 개인적인 손님이라니요. 이곳은 군부대입니다. 소장님, 게다가 저분의 행사액을 보십시오. 부대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연루되신다면. 박대령의 말은 김은주 소장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듯한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는 김은주 소장이 여성으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녀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김철수의 등장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김은주 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렸다. 박대령,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을 제 사무실로 모셔가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찜찜한 표정으로 철수와 김은주 소장을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은주 소장은 철수를 향해 고갯짓했다. 들어오시죠. 형님, 그녀는 그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비틀거리는 몸을 스스로 가다듬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녀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그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아들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김은주 소장의 뒤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 뒤로. 박 대령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김철수는 김은주 소장의 안내를 받아 그녀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는 뼈저린 수치심을 느꼈다.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 부대 정문에서 벌였던 소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가 김은주 소장에게, 그리고 그녀의 부하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등 뒤로 느껴지던 박태령의 경멸 어린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거친 문신이 새겨진 그의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김은주 소장의 집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짙은 녹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군사 서적과 지도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대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서는 병사들의 훈련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던져진 이방인 같았다. 김은주 소장은 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 자신의 책상 뒤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진 듯 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철수는 묵묵히 차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다. 정신이 드십니까? 김은주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은주 소장은 그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철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어린 시절, 비 내리는 골목에서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떨고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자신의 모습.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민준이 일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소장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곳은 군대입니다. 규정은 엄격하고 저 또한 제 직책에 따라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그를 돕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뜻으로 들렸다. 절박함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민준이는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철수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믿음과 함께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은주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민준의 인사 파일을 조용히 넘겨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이등병은 휴가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부대 복귀 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준이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애도 아니고 남에게 불손하게 대할 애도 아닙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꾸민 짓이 분명합니다.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김은주 소장은 그의 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진정하십시오. 형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직 원칙과 규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누구의 부탁도, 압력도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철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냉철한 군인이었다.
과거의 인연이 그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그것도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설득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박 대령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야 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고뇌로 가득했다. 그의 아들의 미래가, 그의 아들이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살아갈 방식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철수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혐오했던 아들을 위해 이제는 다른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민준이가 무죄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은주 소장은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를 보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일 아침 9시 군사재판이 열립니다. 김 이등병의 사건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내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와 증언이 다시 검토될 겁니다. 거기 오셔서 김 이등병의 억울함을 직접 밝히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군사재판, 제가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문제에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미였다. 군사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에 그는 주춤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김은주 소장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덧붙였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일반 법정이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확한 증거와 논리만이 통할 겁니다. 그리고 형님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민준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박 대령 같은 인물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경고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철수는 박 대령의 냉소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그자는 분명 이 상황을 빌미로 김은주 소장과 자신, 그리고 민준이까지 모두를 끌어내리려 할 터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아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그는 지금 과거에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은주 소장은 그의 결심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비서가 내일 군사재판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 밤은 부대 내 영빈관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겁니다. 철수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 답답했다. 그는 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린 부대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내일 아침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가장 낯설고 두려운 전장에 홀로 서야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밤은 너무나 길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은 식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싸우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불꽃이었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새벽부터 쏟아진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전방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을 마주보는 증인석에는 김민준 이등병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인단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 역시 밝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강당 한쪽 구석. 김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은주 소장의 비서가 동석하여 그에게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철수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영빈관에서 민준의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임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끌어올랐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아내의 일기장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적 같았다. 심사위원장은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김민준 이등병은 지난 휴가 중 민간인과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으며 복귀 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부대 기강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박대령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사건을 과장하고 민준의 행동을 비난했다. 박대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눈은 김은주 소장과 김철수를 번갈아 보며 비웃는 듯했다. 그의 증언은 민준에게 치명적이었다. 김 이등병은 이미 수차례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배경 또한 부대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 대령은 배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김철수의 존재를 암시했다. 그의 말은 노골적인 인신공격이자 김철수와 김은주 소장 모두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김철수는 박 대령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손이 굳건하게 주먹을 쥐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간신히 참았다. 아들을 위해. 그는 과거의 자신을 버려야 했다. 그의 눈은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위축된 모습에 철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드디어 김철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장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덩치 큰 문신 조폭 두목이 군사재판장에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준 이등병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철수는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결코 폭력을 행사할 아이가 아닙니다. 상급자에게 불손하게 굴 아이도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아들을 잘 압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준이는 휴가 중 길을 가다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싸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김 이등병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물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민준이를 만났을 때 민준이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으니 울면서 말하더군요.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으며 아버지의 과거를 들먹였다고 합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김은주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태령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서렸다. 민준이는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자신을 도발하는 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날렸을 때 민준이는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은 오히려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민준이는 상대방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는 부대 복귀 후에도 그 일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불손하게 대했다는 것도, 민준이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누구에게도 반항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강당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까지 대변해 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 민준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다릅니다. 그는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그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아내의 맑은 글씨로 쓰인 민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제 아내가 남긴 일기입니다. 이 일기장에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민준이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올곧은 아이였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민준이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제 아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의 어두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었다. 우리 민준이,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 아빠의 어둠에 가려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그 순간 강당 안은 숙연해졌다. 박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고 그들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김철수의 진심과 민준의 억울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다. 바로 그때 군사재판의 마지막 증인인 폭행 시비의 상대방이 나섰다. 그는 민준보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처음에 민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지만 철수의 증언과 함께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자, 이제 마지막 증인입니다. 김진영 씨, 김민준 이등병과의 시비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이 말했다. 김진영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춤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김민준 이등병이 지나가는데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김민준 이등병이 몸을 피하면서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민준 이등병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의 예상치 못한 자백에 강당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리 진술한 것과 다르지 않나. 그는 당황한 듯 소리쳤다.
이 자리에 거짓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박대령의 강압적인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었다. 그 순간 김은주 소장의 얼굴에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의 어깨는 굳건했다. 그는 더 이상 술 취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아버지였다. 심사위원들은 김진영의 자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잠시 논의하더니 이내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김민준, 이등병의 폭행 혐의는 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자 불손 언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며 즉시 모든 징계 절차를 철회합니다. 강당 안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군사재판장이라는 장소의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아버지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입술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 없이 되뇌었다. 김철수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냈다. 폭력도 협박도 아닌 오직 진심과 사랑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듯 밝게 빛났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김철수를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조폭 두목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한없이 강하고 고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군사재판장의 문이 닫히자 김철수의 등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아들 민준의 무죄가 밝혀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겼다.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강당을 나섰다. 복되는 김은주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철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존경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음성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격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때 저 멀리서 박대령이 비서장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패배감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김철수와 김은주 소장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을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박대령은 이번 일로 인해 군 내부의 감찰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정치적인 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잠시 후 재판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민준을 괴롭혔던 김진영은 군 감찰부로 연행되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끌려갔지만 그의 어깨는 한없이 웅크려 있었다. 거짓 진술과 상부의 압력에 굴복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철수와 김은주 소장은 함께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옆을 지나치던 병사들은 김철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더 이상 경멸이나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것이다. 형님, 민준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정상적으로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소장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은주 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형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철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에게 빚졌던 소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은주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철수는 민준이가 복무하는 부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겠죠. 이제 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민준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방식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김은주 소장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철수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듯했다. 형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고 새로운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궂은 날씨가 개이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당 밖으로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민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면회를 올 수 있었다. 그는 수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그의 눈은 다시금 빛을 되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괜찮다. 민준아, 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다. 부자 간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철수는 아들의 믿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부자 관계를 회복했다. 김은주 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김철수라는 사람의 본질은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비서는 그녀에게 다가와 박 대령의 처리 문제에 대해 보고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민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 김철수의 내면에서 오랜 싸움이 끝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철수는 더 이상 왕건파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용문신은 여전히 거칠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을 떠나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작은 건물을 지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그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 건물은 새싹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센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가출 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 혹은 사회의 편견 속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김철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김철수는 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폭력과 방황, 그리고 후회로 얼룩진 삶. 아이들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 또한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너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의 강연이 끝나자 아이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 소년이 손을 들었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실 수 있었어요? 철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들 때문이었어. 그리고 나를 믿어준 한 사람 때문이었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누구든 바뀔 수 있단다. 그의 시선은 강당 뒤편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에게 향했다.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이제 어엿한 육군 장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이 아닌 소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주말마다 이곳 센터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주고 있었다. 간견이 끝난 후 김은주 장군이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이제 2개의 별이 아닌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중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는 김철수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형님, 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더군요. 아이들의 눈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김은주 장군은 웃었다. 형님은 이미 빛을 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빛을 비춰드렸을 뿐이죠. 그들은 함께 센터를 둘러보았다. 한때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던 남자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여군 장성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은혜와 보답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의 관계였다. 한쪽에서는 민준이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김철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의 온화함과 민준의 올곧음이 합쳐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김은주 장군에게 말했다. 소장님, 사실 이 센터를 짓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제 아내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센터는 아내의 꿈이자 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김은주 장군은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믿어준 아내와 소장님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센터의 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철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을 감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철수는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센터를 처음 열었을 때 그가 직접 심은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그의 인생 같았다. 거친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이워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 나무. 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은주 장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희망과 사랑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나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